오른쪽에는 이제 숫자 뒤집어 놓은 게 있고, 그 하루에 이제 2편씩 실리는 건데, 이 화면은 1930년대 이상의 시가 발표된 바로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지면 또 뭐 화살표 그려놔서 이렇게 도형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도형이 뭔지도 또 이상은 설명해 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설명하려면 뭐하러 도형 그리겠어요? 그렇죠?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것이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이 뒤집어 엎은 숫자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뒤집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상의 숫자를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이 뒤집어 놓은 거를 3자가 뒤집어 있었다면 3이 아니지요. 4자가 뒤집어져도 4가 아니지요. 0은 뒤집어져도 그냥 0일 수는 있습니다. 자, 모양이 뒤집힌 도형을 보고 뒤집히기 전 거를 갖고 와서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된 것이지요.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제가 오감도라는 것을 뭔가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 이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듯이 역전이라는 뒤집어 엎는 이 역전의 개념이 이상의 방식의 핵심적인 요소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걸 뒤집어 놨는데 뒤집어 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집기 전의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이것은 절차상으로 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 이름 거기다가 써놨거든요. 책임의사 이상이라고. 자기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한 것이요?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하는,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시인이나 그림인은 여기 앉아서 저기 있는 것을 그럴듯하게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이 무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대단히 급진적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작품은 다른 세계 문학이나 미술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 이른 것이 아닙니다. 1910년경 이상이 아직 아가였을 때에 피카소의 큐비즘이 등장하고 이상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마르셀 듀샹은 전시장에 변기를 들고 갑니다. 하지만 이상은 20대 청년이 되어서 뒤집기를 했으나 당시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은 물론 지식인들조차도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은 이상의 그런 시도에 깔려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것에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이죠. 이 뒤집어 엎은 숫자판이 이 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본다면은 이상의 독창성이 물론 피카소나 마르셀 디상의 새로운 전기에 비해서는 예술적 경향의 시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 상황에서는 대단히 앞선 것이었고 대단히 앞선 것과 동시에 이런 유사한 시각시들 숫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 글자들을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 막 여러 차례 쓰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시를 소위 비주얼 포에트리, 시각시, 실험시, 뭐 다다이즘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다이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출발해서 독일 베를린, 하노버, 네덜란드, 프랑스 파리, 뭐 이탈리아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쓰고 뭐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뒤엎어 놓고 하는 것들은 1910년과 20년대 상황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생산됩니다. 그럼 이상은 세계적 문화 현상을 이미 알고 받아들였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상은 비록 유럽 여행도 한번 못 가봤지만은 열심히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프랑스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예술의 흐름을 잡지 정보를 통해서 열심히 탐독하고 탐독을 넘어서 그것의 이해 수준까지
훨씬 더 멀리 나아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에 발행된 전문 문학 잡지들, 그들은 뭐 몇 명이 모여서 스스로 이렇게 잡지에다가 작품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런 잡지들의 대다수를 제가 직접 찾아보았는데, 숫자를 나열하고 한 걸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놈들을 많이 했지만 뒤집어 푼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숫자를 가지고 배열하고 한 것들은 유사성이 있는 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상이 숫자를 가지고 이런 시각적인 실험시 뒤집어 엎은 표현으로서 시각적인 연출을 한 거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문학사에 내놓을 만한 놀라운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 뭐 책임의사 의상이라고 해서 개인이 직접 들어가서 행동하는 퍼포먼스까지 결합되어 있는, 오직 단순히 이제 숫자 뭐 뒤집고 뭐 활자 컸다 작았다 하는 이런 시각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개인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작품은 오감도 제1편 13인의 아이가 거리를 질주하고와 더불어 이상문학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숫자 뒤집어 엎은 것은 이렇게 유사한 경향을 시도했던 1910년경부터 1930년대까지의 세계 문학사, 예술사, 시인, 화가들 다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을 때는 이상이 나름대로 대단히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거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다. 뭐 내가 만지려고 해도 악수할 수도 없다.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뒤집혀 있고 역전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울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오해와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지나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울을 본다라는 것을 어떤 자아 정체성의 확인이나 자아 실현이나 이런 관점으로 이상이 거울을 보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런 해석에 대한 이 이면에는 자아 실현, 자아 정체성, 뭐 사회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체제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상은 거울 그 자체를 보는 거고, 사실 거울 보면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내 오른손이 왼손인 것처럼 돼 있고, 이런 직물적이고 물질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차이. 그래서 모더니즘의 이 직물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의 거울은 이렇게 직물적인 대상들, 물질적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울 과연 정체성의 공간일까요? 자화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십니까?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물질적으로 물질적 확인을 하죠. 내가 오늘 머리가 좀 이렇게 기니까 앞으로 이번 주에는 못해도 잘라야 되겠네. 이런 물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서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 변신을 꿈꾸는 공간이죠. 사실 변신의 터전이고 변신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는 거울에 비친 나의 물질적 이미지, 소위 거울 이미지를 보고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너무 튀니까 엄마 말씀대로 얌전하게 입어야지 해서 과거의 수동적인 타협, 유니폼으로 다시 갈아입게 만드는, 뒤돌아서게 만드는 과거 회귀형, 복귀형, 관습과 제휴형, 이런 선택도 사실 합니다. 이 거울 공간을 통해서 내가 나의 변신의 정도, 내 변신의 가능성, 나의 수동적 타협의 가능성, 사회적 관습과의 제휴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거울은 개인의 변신의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변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혁신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이상의 시가 거울을 소재로 해서 쓴 시가 3편 정도 되는데, 한 편은 상당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거울 이미지, 그냥 왼손만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발표했던 시에는 초기작에는 그냥 악수할 수도 없는 차가운 공간 대립하고 있다가, 오감도 연작에 있는 거울시에 있어서는 그 거울 속에 나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런 구상 자체가 사실 초현실적인 구상인데, 당시의 사정에서 보면 그런 발상과 접근법 자체가 낯설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그런 발상은 뭐하러 해놨느냐라고 비난받을 소지도 있는 거죠. 요즘 같아서는 아마 유치원생 어린이들한테도 야, 거울에 있는 너 만나러 거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짧게 재밌는 이야기를 쓴다면 훨씬 더 즐겁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상은 이제 대면하고 있는 물질적 공간뿐만 아니라 대면하고 있는 그 이미지 속으로 침투해서 들랑달랑 하거든요. 이 들랑달랑하는 무대, 새로운 무대를 하나 창조해낸 것이죠. 이상이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 최후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본인이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는데 장난감 신부와 결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성을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토이라고 해놔가지고 여성을 비하한 게 아니야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토이라고 써놨지만은 마네킹 거리라는 것의 변형입니다. 1900년대, 20, 30년대에는 패션 모델들을 마네킹 거리라고 불렀어요. 요즘에 패션 모델을 마네킹 거리라고 했는데 초현실주의의 문학작품의 주요 모티브들입니다. 주로 이걸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장명한 사람은 시인 아폴리네르인데, 특히 초현실주의의 마네킹이라는 주요 오브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화가들로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바토르 달리, 조르지오 데 키리코 이런 사람들의 그림에 마네킹들 마구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마네킹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네킹과 결혼한다고 그랬으니까 감각적으로, 아까 거울이 물질적이었는데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변화되는 것처럼 이 마네킹에다가 변신의 장치를 줘서 신부로 전환시키고, 이 장난감 신부는 목장까지 산보 갔다 와서 늘 우유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온갖 색색까지 풍경을 외워갖고 온다. 그래서 늘 갓난아이 같구나, 우유 냄새가 나서 정말 감각적으로 그리는데요. 장난감 신부라는 초현실주의에서 사용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라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런 대상을 가지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가능성 거기다가 부여해서 장난감 신부한테 바늘을 주면 그 신부는 온갖 것들을 다 찌른다. 시집도 찌르고 시계도 찌르고 아주 자유로운 여성적 존재를 하나 여기다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시는 전체를 읽어보면 이상답지 않게 하드 앤 드라이 같은 것들이 약간 있지만 되게 따뜻하고 한편으로 귀여운 시입니다. 다만 장난감 신부라는 요 토이 요 부분을 초현실주의의 마네킹 모티브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장난감 신부 살결에서 이따금 우윤의 음새가 나기도 한다. 머지아니하여 아기를 낳으려나 보다. 촛불을 끄고 나는 장난감 신부 귀에다 대이고 꾸지람처럼 속삭여 본다. 그대는 꼭 갓난아이와 같다고. 장난감 신부는 어둔데도 성을 내이고 대답한다. 목장까지 산보 갔다 왔답니다. 장난감 신부는 낮의 색색이 풍경을 암송해가지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 내 수첩처럼 내 가슴 안에서 따근따근하다. 이렇게 영양 분내를 코로 막기만 하니까 나는 자꾸 수척해간다. 화가로서의 이력에다가 시인의 이력까지 더해지니까 문학과 미술을 마구 넘나들고 건축까지도 거기 공부했으니까 거기 수학적, 공학적 이런 시선이 더해져서 이상은 정말 원본 그대로는 참 읽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10년생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라서 그가 구사한 한국어에는 한자 어휘가 지금은 안 쓰는 한자 어휘가 너무 많고 동시에 과거에는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그 규정이 제대로 정비도 안 됐던 시절인데 거기다가 글자를 크게 했다 줄였다 했다 도형까지 집어넣으니까 띄어쓰기도 막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상이 매우 서구적이고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지만 동양 고전에 대한 장자 얘기도 나왔다가 200도 나왔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어서 더더욱 어려워지지만 결국 서구적인 게 갖고 오고 현대적인 게 더해졌지만은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은 물론 동양 전통의 문예 의식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주체적인 그런 세계를 이상이 펼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학, 미술, 뭔가 여러 장르들을 다양하게 넘날리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진 이상은 결국 절망을 뒤엎는 역전 그리고 변신을 꿈꾸었던 시인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배후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차원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할 것인가, 변신의 무대로 재도약할 것이냐, 이것이 이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오히려 과거 시기보다는 오늘날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100년이 넘은 시간쯤에 태어난 시인이지만 이제 100년쯤 지나서 오히려 더 이상이 구사했던 현대성, 모더니티, 그의 많은 기법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20대 후반 27의 나이에 그 무렵에 일본에서 잠시 있었는데 일본 경찰에 의해서 고동 수상자로 끌려갑니다. 한 달여 뭔가 조사를 받다가 몸이 매우 허약해져서 일본 경찰들이 놔뒀다가는 괜히 사건이나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택시 태워서 그냥 보내거든요.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반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몸이 허약해져서 풀려난 직후에 이상은 27살의 나이로 일본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숨을 거둡니다. 서른을 넘기지 못한 나이, 이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직 청년 시절밖에는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원히 청년으로서의 마음을 오롯이 간직한 그런 젊은 시인, 무엇보다도 현대성의 의미를 훨씬 더 앞서서 몸소 실천한 청년 시인, 이런 젊음의 시인으로 우리는 이상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젊다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 변신, 변화, 역전과 반전의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꿈을 가진 시인 이상, 이렇게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